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공부법을 적용한 단기 합격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 입문 강좌. 강좌명은 회계 원리예요.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기본, 심화, 그 이후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회계의 기본적인 스텝들, 기본적인 뭐랄까요, 이 산수 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수를 해야 그 다음에 수학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기본 산수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좌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수박 가운데 부분 있죠. 제일 달달한 부분. 그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이제 기본 강좌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핵심 주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심화 강좌예요. 심화 강좌. 심화 강좌에서는 2가지가 목표인데요. 이 기본 강좌에서는 핵심 주제의 기본 문제만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좌에서는 문제도 아주 쉬운 것만 다룰 거고요. 심화 강좌에서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응용 문제들을 풀 겁니다. 그리고 기본 강좌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화 주제들까지 다룰 겁니다. 자, 여기 1번부터 2번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는 회계학의 내용 전체고요. 이제 3번부터는 복습이에요. 다시 볼 거예요. 배웠던 내용들을. 자, 그래서 3번 핵심 패턴 강좌인데요. 앞에서 다뤘던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100개 빈출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이 패턴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 강좌예요. 이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원형 그대로, 제가 손 하나도 안 댈 거예요. 원형 그대로 같이 풀어보는 강좌가 이 기출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압축 요약 노트 강좌예요. 이제 핵심 패턴 같은 경우는 딱 100개 핵심 패턴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까지 다 긁어서 이제 합축 요약 노트에서 전범위를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께 요약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실전 동형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강좌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회계 원리인데요. 교재는 코어 회계학 회계 원리편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 작성, 발생주의, 감가상각, 그리고 유효이자율 삼각이에요.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 그러면 회계 원리는 생략하시고요. 바로 재무회계 기본 강의부터 수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재시생이에요. 혹은 옛날에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회계 원리부터 차근차근 다시 들어주세요. 지금 강의 수가 16강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부터 다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괜히 안 들었다가 기본 강좌부터 갔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보수적으로 16강이니까요. 여기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기본 강의예요. 코어 회계학 재무회계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 기초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없다. 그럼 입문 강좌부터 듣고서 기본 강의로 좀 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재시생분들, 내가 이제 요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웬만하면 요 재시생분들도 기본 강의부터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 기본 강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핵심 주제들을 다룰 거예요. 요 이제 표로 보여드리면요. 제가 아까 대부분의 문제, 약 80%의 문제가 60%에서 60%의 주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어 회계학 기본 강좌에서는 요 60%의 핵심 주제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 교재에서 출제되었던 비중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껍데기는 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5%, 지금 19년도, 20년도도 요 정도로 20문제 중에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빠져나갈 거고요. 앞으로도 요 패턴을 거의 유지해 나갈 겁니다. 이제 19년도, 20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20문제 중에서 약 10문제가 9급 그리고 7급 모두 다 기본 강좌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강좌를 여러분들 웬만하면 재생이라 하더라도 좀 수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정부회계에서 각각 25%, 10%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원가관리회계의 비중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게 추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급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강좌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6개월 미만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강의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9급 분들도 심화 강의까지 수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심화 강의를 안 듣고서는 7급 시험 합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7급 분들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까지 필수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회계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정말 짧은 분량으로 교재 한 200페이지 분량인데요. 정말 짧은 분량으로 기본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왜냐? 재무회계 기본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완주예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 원리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또 어려운 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자주 나왔던 핵심 내용에서 쉬운 문제들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심화 강의로 넘길 겁니다. 자, 요 표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 기본과 재무 심화를 한 권으로 진행하세요. 요게 이제 보통 분량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무 기본, 재무 심화까지 합쳐서 500페이지, 다 합쳐봤자 600페이지 정도가 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확 압축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어차피 기본서만 봐도 대부분의 문제가 커버가 돼요. 그래서 분량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심화 강의예요. 교재는 파워 회계학이고요. 일단 수강 대상은 재무회계 기본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했었던 핵심 주제들 있죠. 요거를 빠르게 요약한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7급 기출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래서 9급 수험생 분들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넘겼었던 두 번째 심화 주제까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7급 수험생분들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랑 정부회계예요. 교재는 둘 다 코어 회계학, 원가관리회계편, 그 다음에 코어 회계학, 정부회계편을 사용할 텐데요. 지금 기본이랑 심화를 구분하는 건 재무회계 하나만 구분을 할 거고요. 원가관리회계랑 정부회계는 기본 심화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교재 그리고 하나의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정부회계도 제가 지엽적인 내용들을 많이 삭제하고요. 핵심 주제도 확 여러분들께 딱 필요한 내용만 남겨놓고 요약을 해서 교재를 굉장히 얇게 구성했어요. 요 부분들도 각각 다른 교수님들의 교재랑 비교해봤을 때 한 절반의 분량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실어놨기 때문에 훈련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내용이 워낙 이제 좁다 보니까, 내용이 워낙 얇다 보니까 도박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 1000페이지의 두꺼운 분량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제 생각엔 단기 합격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붙으셔야 돼요. 내년에 2년, 3년, 10년 걸려서 붙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내년에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철저하게 기출 분석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드리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정부회계에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부회계 저도 수험생 때 많이 어려워했고요. 수험생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회계 자체가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회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개강 시점이 너무 늦어요. 지금 22년 시험 대비로 22년 1월에 다른 분들은 정부회계 강좌를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일 빠른 시험이 22년 4월에 있죠. 그러면 남은 기간이 석 달이에요.
석 달이면은 시험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있으면 그걸 요약하고 압축해서 이제 똘똘 뭉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시험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도대체 왜 이렇게 수업을 하시나 저는 이제 납득이 안 가서 들어보니까 혹시 있을지 모를 정부에게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1월에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정 규정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4월에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1년도 10월에 개강을 할 겁니다. 이때 정부에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그 뒤에 패턴, 기출, 요약, 모의 최대 5번의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때 공부하기 시작해서 보통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4-5번씩 보십니다. 다른 과목,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에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만 특히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수험생분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경쟁력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개정은 걱정하지 마세요. 개정은요. 일단 정부회계라는 기준서 자체가 매년 개정이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뭐 4년, 5년에 한 번 개정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22년도에 데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게 2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미. 앞으로 한동안 개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정 폭이 되게 좁아요. 세법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이 바뀌어요. 근데 굉장히 좁게 바뀌기 때문에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출제진이 문제를 낼 가능성이 정말 떨어져요. 낼 게 많은데 굳이 그 출제진이 리스크 져가면서 그 개정사항을 출제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도 역시나 제 예상대로 개정사항에서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개정사항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부에게 21년도 10월부터 2번, 3번, 4번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턴 강좌예요. 교재는 100개 빈출 패턴 회계학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재무, 정부, 원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100개 빈출 패턴에 대해서 풀이법을 설명드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패턴별로 2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200문제 정도를 저랑 같이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자랑하는 이제 히트 상품인데요. 킬링 컨텐츠예요. 굉장히 적은 분량이에요. 분량도 30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강좌 32강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재무랑 원가랑 정부에 걸쳐서 가장 단 부분 있죠. 가장 달달한 부분을 진짜 여기다 압축시켜 놓은 강좌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21년도 국가직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중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딱 100개 찍었는데 저 중에서 총 20문제가 출제되는데 17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나머지 3문제도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신다면 이 회계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수강하셨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입문부터 패턴까지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20문제 전부 다 맞추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회계학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예요.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실제로 출제되었던 공무원 회계학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제가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대로 풀 거예요. 이제 요 기출문제를 다른 수험생분들께서 굉장히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교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너무 다들 기출 변형 문제 혹은 모의고사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계리사 기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계리사 기출이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랑 굉장히 난이도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이 들어온 게 선생님 이게 진짜 공무원 회계학이랑 기출 난이도가 비슷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출 난이도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기출이 이 정도다, 실제 문제는 이 정도로 출제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접 실제 기출 문제의 난이도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과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기본에서 심화까지 다루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의 전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약 95% 전체 회계학에서 약 95% 정도를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약 한 문제 정도는 제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문제에서 출제되었을 때 일단 이 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제가 안 다룬 내용인지 설명드릴 거고요. 실전에서 출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까지 전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기출을 활용할 건데요. 왜 18년도부터 활용을 하느냐? 기준서가 18년도에 무지막지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7년도, 16년도 그 앞의 문제들은 지금의 기준서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거를 변형해서 지금 기준서에 맞게끔 변형해서 이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출제 경향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18년도부터 해도 세무직, 관세직, 지방직, 서울시, 7급까지 하면은 약 20세트가 돼요. 그럼 400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400문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뒤에 모의고사까지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노트 특강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요. 일단 기본 강의랑 심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던져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에서는 그 중에서 딱 100개만 요약할 거고요. 다시 기출에서 전범위로 쫙 펼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약된 범위 그리고 전범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이 요약노트 특강은 이제 굉장히 압축된 한 100페이지 정도로 제가 기본 심화에서 다뤘던 회계학 전범위를 아주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드릴 거예요. 강좌도 길게 구성 안 할 거고요. 요약노트도 굉장히 짧게 구성했어요. 자, 이 요약노트가 왜 필요하느냐? 제가 이제 수험생 때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한 수험생께서 캐리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캐리어를 이제 딱 여시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서들이 우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가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 꼭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저 사람은 그 갖고 온 책 중에서 몇 페이지나 과연 오늘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시험 직전에는요, 기본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약된 이런 단권화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요약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 현장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 요약노트 특강을 진행할 텐데요. 그때부터 계속 보세요. 그러면 시험까지 최소 석 달, 이제 늦게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손때가 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다 보면은 어느 내용이 어느 페이지도 보면은 이제 자주 보시다 보면은 그 페이지의 왼쪽에 있었는지 아래쪽에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요약 노트를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내용을 바로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그 요약 노트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이 요약 노트 특강입니다. 자,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이 시중 모의고사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난이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구성했는고 보니까 실제 시험보다 조금 어려워야 이제 실전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어려웠을 땐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 시험 난이도가 이랬을 때 너무 어려워요. 이 갭이 너무 커요. 실제 난이도랑 시중에 지금 깔려있는 모의고사랑 난이도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의고사만 보다가 작년에 계리사 기출문제 봤을 때 이게 실제 기출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난이도를 푸시게 되면요. 시험 직전에 50점, 60점 막 이렇게 맡아버리면은 자신감이 떨어지죠. 멘붕이 옵니다. 실제 시험에서 80점, 90점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에서 막 틀리게 되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막판에 정리를 잘 못하게 돼요.
이러면 실제 시험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이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엽적인 주제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요, 딱 제가 봤을 때 기본 심화에서 실제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던 좁은 범위의 주제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수박 껍데기는 버릴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수박 껍데기가 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여기서도 껍데기가 반이에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어려운 내용들까지 전부 다 모의고사에 달려 있어요. 이 문제들 안 그래도 난이도도 어려운데 주제도 지엽적이에요. 그러면 시험 직전에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이렇게 얻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기존에 내가 배웠던 걸 압축하고 정리하는 시기예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지금 좁혔는데 뭔가 다른 데서 모의고사가 펑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 저거 모르는데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범위를 좁혀야 될 시점에 오히려 범위를 넓히게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핵심 주제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저는요, 철저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난이도도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을 했고요. 출제 빈도도, 출제되었던 주제들도 실제 기출과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다른 모의고사랑 제 모의고사랑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기준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하나 놓고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모의고사가 더 기출문제가 가까운지 자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준별 추천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회계학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기존에 좀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를 처음 배웠거나 혹은 전공생이어서 학교에서 좀 배웠지만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들, 요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입문 강의, 회계 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좌를 다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재시생은 다시 나눠볼게요. 80점을 기준으로 80점 미만, 그 다음에 80점 이상. 80점을 제가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합격에 필요한 회계학 점수가 설명드렸다시피 80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0점 미만이신 분들은 떨어지신 이유가 뭐 복합적이겠지만 일단은 회계학도 부족해요. 그래서 회계학도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다지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부터 듣기를 권장을 합니다. 입문은 제가 봤을 때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커리를 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상 재시생이에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회계학에서 80점을 받았다? 그럼 회계학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역할은 최대한 회계학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다른 과목에 여러분들이 그 떨어졌던 원인이 됐던 그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줄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문, 그 다음에 기본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심화부터 들으시면 돼요. 심화에서 어차피 기본 강의에서 했던 모든 핵심 주제들을 다시 요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문이나 기본 베이스 필요 없이도 바로 심화 강의를 따라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화 강의부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턴 강좌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강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강좌를 듣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패턴 강좌는 꼭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위가 좁아요.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 분량이 되게 좁아요. 문항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핵심 주제만 딱 선별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가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패턴 강좌는 좀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커리큘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내용 다 보시고 나서 내년에도 계속 공부하실 건지 혹은 저랑 같이 중요 내용만 보시고 나서 내년에는 공직 생활 하실 건지 고민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강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김용재였습니다.